지금 유럽 전력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보고서 한 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력 손실률이 3.4%로 독일의 절반 수준이라는 겁니다. 같은 전력을 생산해도 한국이 유럽보다 10%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격차가 최신 기술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973년 1인당 국내 총생산 87달러의 가난한 나라. 한국이 내린 한 번의 결정이 오늘날 연간 원전 6기 분량의 에너지를 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32년간 7번의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준비한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웬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런던 사무실의 모니터에는 23개 국가의 전력 손실률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제 인프라 효율성 보고서 작업이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숫자들을 훑어보는데 한국 데이터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손실률 3.4%, 독일이 7%, 프랑스가 8.2%, 영국이 9.3%인데 한국만 유독 낮았어요.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이 분야를 다뤄온 제 경험으로는 동아시아 신흥국이 이런 수치를 낼 수 없거든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손실률은 3에서 4% 사이에서만 움직였어요. 반면 선진국들은 7에서 12%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 격차는 기술적 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윌리엄스 연구소는 유럽연합 정책 자문을 맡고 있어요. 전력 인프라 효율성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0% 손실 차이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뒤져봤습니다. 기술 혁신이나 스마트 그리드 같은 최신 장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식 송전탑들이 산등성이마다 서 있는 모습만 확인됐죠. 그런데도 손실률은 독일보다 낮았습니다. 동료 엔지니어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이 뭔가 특별한 기술을 쓰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없어요. 다만 전압이 좀 높다고 들었는데. 전압이 높다는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송전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만약 한국이 다른 전압 체계를 쓴다면 이 모든 차이가 설명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차이가 아니라 결정의 흔적 같군요. 그 다음 주 내내 저는 유럽 전력 시스템의 역사를 파헤쳤습니다. 독일 전력청 자료실에서 찾은 문서들은 충격적이었어요. 1979년 서독은 전국 전압체계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기술진들이 계산한 손실 절감 효과는 연간 15%였죠. 하지만 프로젝트는 두 번째 회의에서 폐기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교체 비용이 2천억 마르크였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2년 미테랑 정부 시절에 고전압 전환 계획이 나왔어요. 전력공사 기술진들은 30년 장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에서 즉시 반대했죠. 다음 정부가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게 핵심 논리였어요. 영국은 더 복잡했습니다. 대처 정부가 전력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인프라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졌거든요. 민간 기업들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전면 교체에 투자할 리 없었죠. 결국 기존 시설을 최대한 우려먹는 방향으로 정책이 고착됐습니다. 저는 점차 패턴을 발견했어요. 선진국들이 전압 체계를 바꾸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이상 바꿀 수 없어진 거였습니다. 이미 깔린 케이블이 수만 킬로미터였어요. 연결된 공장과 가정이 수백만 곳이었죠. 모든 변압기와 배전반을 동시에 교체하려면 국가 예산 수준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교체 기간 동안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위험도 컸어요. 정치적 부담은 더 심각했습니다. 최소 10년은 걸리는 공사인데 그 기간 동안 정권이 몇 번 바뀔지 모르거든요. 다음 정부가 전 정권의 삽질이라며 중단시킬 가능성이 높았죠. 결국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 게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에너지정책연구소의 한스 베르크만 박사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고전압이 효율적이라는 걸.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20년 후에나 완성되거든요. 그때까지 누가 책임질 건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뭔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피한 그 길을 한국은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꾸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이상 바꿀 수 없어진 거군요. 한국 자료를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전력정책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1970년대 전력 인프라 계획에 대한 문서를 요청했죠. 일주일 후 답변이 왔는데 담당자는 대부분 한국어 원문이라며 영문 요약본만 보내줬습니다. 그 요약본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1973년 12월 한국 정부는 전국 송배전 체계 고도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기존 저압 체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고압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거였거든요. 예상 기간은 30년, 총 투입 예산은 당시 국가 예산의 12%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1973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87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영국의 30분의 1 수준이었죠. 그런 나라가 국가 예산의 12%를 30년짜리 인프라 계획에 쏟아붓는다고요? 처음에는 번역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경제개발원 자료를 찾아 교차 검증해 봤어요. 하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었죠. 계획서에는 지역별 우선순위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경상북도 산간 지역부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장거리 송전 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거든요. 도로나 공항처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시하죠. 그런데 3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전력 인프라에 이런 투자를 한다고요? 더 이상한 건 정치적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임기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유신체제 직전이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30년짜리 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개발경제학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정이었거든요. 선진국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포기한 그 일을 가장 가난한 시절에 한국이 시작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이 실행됐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도중에 취소됐을까요? 이 시기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당시 실무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인사과에 문의했어요. 1970년대부터 전압체계 전환 업무를 담당한 퇴직자 명단을 요청했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처는 받을 수 없었지만 몇 명의 이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윤태석 씨였어요. 한국전력공사에서 35년간 근무한 기술자였죠. 동문회 네트워크를 통해 간신히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첫 통화에서 그는 단호했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 무슨 소용이냐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분석한 한국전력 효율성 데이터를 이메일로 보냈죠. 그리고 유럽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흘 후 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자료를 봤는데 흥미롭더군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화상회의로라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런던과 서울을 연결한 화상통화가 시작됐어요. 70대 초반의 그는 말수가 적었어요. 제 질문에 간단히 답하며 종종 수첩을 꺼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기록만이 정확해요.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자료는 송전 손실률 변화였습니다. 1970년 한국의 손실률은 12.3%였어요. 1980년에는 9.1%, 1990년에는 6.8%로 떨어졌죠. 2000년대 들어서는 4.2%까지 내려갔습니다. 계산해보세요. 윤태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12%에서 4%로 떨어졌으니 손실이 3분의 2로 줄었어요. 같은 전력을 만들어도 실제 쓸 수 있는 양이 8% 늘어난 거죠. 두 번째는 자재비 절감이었습니다. 고전압일수록 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필요한 전선 굵기가 줄어들거든요. 구리 사용량이 기존의 60%로 감소했어요. 30년간 절약된 구리만 10만 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당시 구리 가격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이에요. 지금 가격으로는 수조 원이죠.
가장 놀라운 건 발전소 건설 지연 효과였습니다. 손실이 줄어들면서 같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발전량이 감소했거든요. 원래 계획보다 원전 6기 건설을 늦출 수 있었어요. 윤태석 씨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원전 한 기당 건설비가 3조 원이에요. 6기면 18조 원이죠.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었어요. 제철소도 짓고 조선소도 만들고요.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선 교체가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바꾸는 구조 개편이었죠. 30년간 누적된 절감 효과가 한국의 산업 발전 여력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은 안 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윤태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이미 깔린 게 많아서요. 우리는 처음부터 새로 깔았거든요. 기존 걸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었어요. 기존 인프라가 적었기 때문에 전면 교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거죠. 이건 공사가 아니라 구조 변경이었어요. 윤태석 씨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한국이 전력 효율성을 확보한 시점과 주요 산업 성장 시기를 비교해 본 거였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1990년대 초 한국의 송전 손실률이 6%대로 떨어졌어요. 바로 그 시기에 삼성과 LG가 반도체 산업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공장은 전력 집약적 산업이거든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 조건이었죠. 현대제철 당진 공장 사례가 더 명확했습니다. 2003년 착공 당시 이 공장은 연간 12TWh의 전력을 필요로 했어요. 소도시 하나가 쓸만한 양이었죠. 만약 한국의 송전 손실률이 유럽 수준인 9%였다면 추가로 1.3TWh가 더 필요했을 거예요.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1.3TWh는 원전 한 기가 반년간 생산하는 양과 같았어요. 결국 전력 효율성 덕분에 원전을 추가로 짓지 않고도 철강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데이터 센터 산업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춘천과 김해에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이거든요. 정전이나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면 수억 달러 손실이 발생합니다. 구글이 한국을 아시아 데이터 허브로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2018년 구글 클라우드 서울 리전 개설 당시 담당자는 한국의 전력 인프라 안정성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에너지 절감 규모였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고효율 송전 체계 덕분에 연간 원전 6기 분량의 전력을 절약하고 있었어요. 이는 연간 48TWh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이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뤄낸 비결 중 하나가 여기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다른 나라들이 전력 손실로 허비하는 에너지를 실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덜란드 필립스가 한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포기한 사례도 떠올랐습니다. 2002년 당시 필립스는 전력 공급 불안정을 이유로 한국 대신 대만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은 완전히 틀렸죠. 한국의 전력 인프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가난한 시절에 내린 결정이 지금의 산업 경쟁력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같은 성장을 더 적은 에너지로 했다는 거군요. 윤태석 씨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봤습니다. 한국이 전력 효율성을 확보한 시점과 주요 산업 성장 시기를 비교해본 거였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1990년대 초 한국의 송전 손실률이 6%대로 떨어졌어요. 바로 그 시기에 삼성과 LG가 반도체 산업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공장은 전력 집약적 산업이거든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 조건이었죠. 현대제철 당진 공장 사례가 더 명확했습니다. 2003년 착공 당시 이 공장은 연간 12TWh의 전력을 필요로 했어요. 소도시 하나가 쓸만한 양이었죠. 만약 한국의 송전 손실률이 유럽 수준인 9%였다면 추가로 1.3TWh가 더 필요했을 거예요.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1.3TWh는 원전 한 기가 반년간 생산하는 양과 같았어요.
결국 전력 효율성 덕분에 원전을 추가로 짓지 않고도 철강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데이터 센터 산업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춘천과 김해에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이거든요. 정전이나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면 수억 달러 손실이 발생합니다. 구글이 한국을 아시아 데이터 허브로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2018년 구글 클라우드 서울 리전 개설 당시 담당자는 한국의 전력 인프라 안정성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에너지 절감 규모였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고효율 송전 체계 덕분에 연간 원전 6기 분량의 전력을 절약하고 있었어요. 이는 연간 48테라와트시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이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뤄낸 비결 중 하나가 여기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다른 나라들이 전력 손실로 허비하는 에너지를 실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덜란드 필립스가 한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포기한 사례도 떠올랐습니다. 2002년 당시 필립스는 전력 공급 불안정을 이유로 한국 대신 대만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은 완전히 틀렸죠. 한국의 전력 인프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가난한 시절에 내린 결정이 지금의 산업 경쟁력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같은 성장을 더 적은 에너지로 했다는 거군요. 한국 사례를 이해한 후 저는 다시 유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전환을 하지 못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모두 가능했거든요.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한국과 같은 고전압 체계로 바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이었습니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가 너무 방대했거든요. 독일의 경우 저전압 배전망이 50만 킬로미터에 달했어요. 이걸 모두 교체하려면 1,000억 유로가 필요했죠. 하지만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분산되어 있고 비용을 부담할 전력회사들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구조도 문제였어요. 유럽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장기 프로젝트가 어려웠습니다. 선거가 4년마다 있는데 30년짜리 계획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전임자의 잘못된 정책이라며 중단시킬 가능성이 컸죠. 프랑스의 사례가 전형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했어요. 하지만 1990년대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적 국가 개입이라며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그 후 사회당이 재집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비용이 2배로 늘어났거든요. 영국은 더 복잡했습니다. 대처의 민영화 정책 이후 전력 산업이 여러 회사로 쪼개졌어요. 발전, 송전, 배전이 모두 다른 회사 소유였죠. 전체 시스템을 바꾸려면 이들 간 합의가 필요했는데 각자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일 후 동독 지역 전력망을 서독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대규모 변화는 무리라는 여론이 형성됐어요. 국민들이 변화 피로감을 느꼈던 거죠. 가장 아이러니한 건 시기상조라는 논리가 50년간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에는 아직 경제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198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했죠. 1990년대에는 소비에트 붕괴로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테러 위험 때문에라고 했어요. 매번 더 나은 때를 기다렸지만 그 더 나은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인프라가 더 복잡해지고 교체 비용은 더 커졌어요. 결국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차이였죠. 선진국들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 했지만 한국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룬 게 아니라 시간을 포기한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특별했던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시간에 대한 관점이었죠. 1973년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은 어렵다고 말할 때 한국은 30년 후를 계산했습니다. 당장의 불편함보다 미래의 경쟁력을 택한 거였어요. 이 선택이 얼마나 대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87의 나라가 30년짜리 계획을 세웠어요.
당시 한국인 대부분이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먼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행력이었어요. 32년간 정권이 7번 바뀌었지만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에서 노무현까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이어갔어요. 이건 정치적 기적에 가까웠죠. 저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봤습니다. 브라질은 1980년대에 비슷한 계획을 세웠지만 정권 교체와 함께 취소됐어요. 인도는 1990년대에 시도했지만 주정부 간 갈등으로 중단됐죠. 태국은 2000년대에 검토했지만 금융위기를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한국만이 끝까지 해낸 거였어요. 결정 한 번, 실행 32년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나라만이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죠. 윌리엄스 연구소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시간 계산 국가였어요. 단기 정치적 이익이나 당장의 편의보다 장기적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뜻했습니다. 한국은 그 첫 번째 사례였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 부유함의 토대가 된 나라였죠.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비슷한 기로에 서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에너지 혁신 등 모두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과제들이죠. 한국의 사례는 이런 과제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깔아두었죠.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흐름은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